3,506개의 읍면동이 위험하다. 마을로 간 체제전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전쟁 위기에 와 있습니다. 체제전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세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체제전쟁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많은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지는 줄 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선한 형태의 내전 상황에 돌입해 있다. 어떤 세력 간의 내전이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세력과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여 년간 유지해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속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다. 우리 역사를 볼 때 공산사회주의 세력과 반공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해방 후 자익 세력과 의익 세력 간에 어떤 체제의 국가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체제 전쟁을 벌였는데 제1차 체제 전쟁이다. 그 결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세웠고 북한은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웠다. 1950년 6월 북한 김일성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제2차 체제 전쟁이다. 이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잔혹성을 깊이 깨닫고 반공, 공산주의 반대, 김일성 반대 의식으로 무장했다. 모든 국민들이 가졌던 반공의식은 1980년대 중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주사파는 점점 세력을 넓혀 선거로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 2018년 초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고 5년 동안 4천여 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수만 개의 시행령과 조례를 개정하는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우파 세력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헌법과 법령의 개정 반대운동과 좌파 정책 반대 주장을 전개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둘러싼 우파 세력의 부정선거 감시활동, 사법투쟁도 체제수호 투쟁의 일환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전개된 검수완박법 통과를 둘러싼 투쟁이나 총리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도 체제 전쟁의 한 단면이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좌파 세력의 거센 도전이 있을 것이고 좌우 세력 간 치열한 체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2. 마을로 간 체제 전쟁. 좌파 세력은 이미 20여 년간 대한민국 하부 조직인 읍면동 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는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2012년부터 서마종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든 후 마포 성미산 마을을 모델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소비, 공동생산 등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했다. 그는 마포 성미산 마을 활동가를 센터장으로 앉히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2012년 100개의 마을 공동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000개의 마을 공동체를 설립하고 3,000여 명의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키자 쾌재를 부르며 1년 안에 서울시 예산으로 좌파형 협동조합 1000개를 만들고 10년 안에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실행에 옮겼다. 박원순
김원순 서울시장의 이러한 집요한 노력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서울시 전역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문재인 정권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3. 좌파 정권이 추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좌파 세력과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체제를 바꾸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것이 바로 읍면동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만든 것이 주민자치기본법안 등 주민자치의 설치법안, 자치경찰제 법안, 마을교육공동체 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마을 좌파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마을 권력과 돈을 장악하고 주민들을 장악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로써 좌파 영구 집권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 방식은 베네수엘라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우리나라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추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은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 주민자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좌파 마을 활동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마을을 사회주의 체제 변혁 수단으로 삼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모델을 깊이 연구했고 베네수엘라 인사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는 등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로서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차베스 정권을 잡은 지 불과 2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던 2018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연간 600배에 이르렀는데 두루마리 휴지 한 개를 사기 위해 가방 한가득 돈 260만 볼리바르를 담아가야 했고 휴지로 배내버린 지폐를 길가에 뿌리기도 했다. 어느 정도 진정된 2021년에도 물가 상승률은 연간 7배에 달했다. 기업도 모두 망하고 취업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산층 국민들도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하고 국민 20%가 해외로 탈출했다. 살인율은 세계 1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차베스, 마두로 좌파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 때문이다. 사회주의 혁명가인 차베스는 1998년 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 헌법을 바꾸고 49개의 법률을 개정했다. 빈민들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복지 혜택을 주어 무궁화한 후 영구집권을 위해 마을마다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했다. 빈곤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세력들이 마을 주민자치회를 주도함으로써 기업들을 초토화하고 마을 유권자들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선거마다 성리 장기 집권을 가능케 했다. 5.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문 정권은 엄밀히 마을 장악 준비를 해오다가 2021년 1월 29일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 등 마을 관련 법들을 속속 발의했다. 특히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은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좌파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는 악법으로 이것이 통과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가 무너지는 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이정 교수는 2021년 3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을 출간하고 강의를 통해 3,506개 읍면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렸다. 이에 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서서히 주민자치기본법안 등 좌파 마을 장악 법안들의 위험성을 깨닫고 특히 6.25 전쟁을 겪었던 노령세대와 북한 공산체제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걱정이 매우 컸다.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주민자치회가 인민위원회 같다며 두려움에 떨었고 탈북자들은 북한의 지방제도와 비슷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 주민자치기본법안에는 어떤 독소 내용이 있을까? 가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 진짜 주민들을 억압.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가짜 주민들이 새로 읍면동 주민으로 들어와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고 진짜 주민들을 억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짜 주민이란 실제로 해당 읍면동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짜 주민이란 해외 동포와 외국인,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의 직원,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 등이다.
이러한 가짜 주민들을 읍면동 주민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장기 체류자 외국인과 제외 동포들이 110만 명, 중국 국적, 조선족 등 주민자치 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중국인과 이슬람인이 주민자치 회장이 되거나 주민총회에 대거 참석한 모습을 상상해보라. 차이나타운 반대운동,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운동 등이 불가능할 것이다.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직장, 기관 사업체의 직원들이 통째로 주민자치에 주민총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별로 민노총 마을 조직이 생길 것이고 민노총공화국, 인권단체, 동성애단체 등 환경단체, 좌파협동조합 등 온갖 좌파단체들이 읍면동에 들어와 주민자치회를 장악할 것이다.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했는데 아마도 교실 수업은 마을 주민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수업을 할 것이고 주민총회에 정교조 교사 인솔 아래 학생들이 줄줄이 등장할지 모른다. 정교조 읍면동 마을 조직도 생길 것이다. 주민자치에 소속 주민들의 민감한 신상정보 수집.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해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제10조 제6항 정보수집 권한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휴대폰 번호까지 인적정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장관은 물론 산하기관장 포함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무서운 규정까지 두고 있다. 헌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구상진 변호사는 이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가지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수집한 주민들의 신상정보는 어디에서 관리 활용할 것인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2021년 1월에는 행안부 장관 산하에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기본법안 2021년 11월에도 행안부 장관 산하에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마을 주민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좌파 주도의 정보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좌파들의 손에 들어간 주민들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차별금지법보다 무서운 교회 주민의 자유박탈법.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성애, 젠더 차별금지, 사회주의 등 정치사상 차별금지, 이슬람 이단 종교 차별금지 등 제5조 제3항에는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인권, 환경, 복지란 네오막시즘 노선인데 소련 등 동구공산권이 무너진 후 급증한 변종공산주의 문화막시즘이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주민과 주민자치회에게 네오막시즘 노선의 각종 법안, 법률, 명령, 조례들을 준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주민자치회를 장악한 마을 좌파 활동가들이 주민들에게 좌파 노선 법령들을 위반했는지를 감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사회주의 강요법이라 하는 것이다. 읍면동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볼 듯.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따르면 해당 읍면동 기업들은 주민자치회의 소속분과 환경분과 복지분과 인권분과 등 각 30명 규모 소속분과나 읍면동 내 마을 좌파 단체들로부터 간섭과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주민자치회의 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 대장동 사태, 전국 3,506개 읍면동에서 재현될 가능성. 주민자치기본법안 제21조 국공유재산 활용특혜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거나 무상임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보유부동산을 가지고 갖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부패 사태는 불보듯 뻔하다. 공공농장, 공공주차장, 펜션, 공공마켓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택 사업을 할 경우 성남시 대장동 사태와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 부정부패 사건이 3,500개 읍면동에서 일어날 수 있다. 박원순의 마을 공동체 사업, 좌파 마을 활동가에 배불리는 부패 구조로 드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중순 마을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10년간 좌파 시민단체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 등 온갖 서울시정에 개입해 좌파단체들의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정부패 실상을 보고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박원순 10년간 좌파 시민단체 1조 원이나 지원했음을 밝히면서 서울시 예산은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고 폭로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체 포진의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시도 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도 설치하고 그것조차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토록 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가 아닐까요? 라고 증언했다. 6. 좌파 세력이 추진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좌파 마을 활동가 세력은 오래전부터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권도 출범 후 교육부 주도로 마을교육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마을교육 공동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용호 의원 발의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법안 2021년 8월 20일 권인숙 의원 발의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1년 11월 4일 교육부에서 만든 보도자료 2019년 12월 11일에 규정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무엇일까? 자치단체와 교육청, 읍면동 주민자치회, 좌파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등이 함께 컨트롤센터를 만들고 읍면동별 관내 유아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정규학교, 마을학교, 마을도서관,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통합관리하고 정규학교 교사와 민간 강사 등도 통합관리 공통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초, 중, 고 등 정규학교와 함께 마을학교 등 비정규학교가 통합 운영된다. 좌파주도 마을학교 등이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활성화될 것이다. 읍면동 다양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 강사 등이 통합관리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좌파 강사들이 정규학교의 강사로 적극 활용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처럼 유아원, 유치원, 초, 중, 고교, 대학교, 성인학교 등을 통합관리한다는 것이다. 성인학교는 기술학교, 노인대학 등 유아에서 노인까지 마을 주민들을 지속관리하고 사회주의형 인간교육을 평생을 두고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슬로건처럼 부모의 자녀의 양육권을 마을교육 공동체가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읍면동 교육원 좌파 마을 활동가, 교사들, 정규학교 교사, 좌파 마을 강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 중에서도 좌파 마을 활동가, 좌파 마을 강사 등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수범 지역으로 도봉구를 추천했는데 마을학교 97개소, 마을강사 522명, 도봉형 돌봄센터 4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 청소년시설 10개소, 진로체험저 181개소 등 풍부한 마을교육 지원 확보라는 점을 적시했다. 도봉구에서만 좌파 마을학교가 97개소, 좌파 마을 강사가 522명이 확보되었다고 지적한 점을 볼 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좌파 마을학교와 마을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오래전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을 전개했다는 뜻이다. 7. 3,506개 주민자치회를 컨트롤하는 전체주의 시스템 발의. 좌파 정권과 좌파 세력은 컨트롤은 주민자치, 지방분권, 마을민주주의 등을 선전해왔지만 배후에는 강력한 전체주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이해식 법안 2020년 9월
마을공동체 활성화법안 기본법안 진선미법안 2021년 1월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서영교법안 2021년 11월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에 보면 3,506개의 읍면동 주민자치 등을 컨트롤하는 전국적 자파 조직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조직도 전국 조직, 총리실 행안부 산하, 자치단체별 조직, 중간조직, 읍면동 조직, 자치단체별 중간조직으로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이해식법안,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진선미법안, 마을공동체 핵심지역위원회 서영교법안 등을 두고 있다. 전국 조직으로는 행안부 장관 소속의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 이해식법안, 마을공동체 혁신정책위원회 서영교법안을 두거나 국무총리 산하의 마을공동체 중앙위원회 진선미법안을 두기도 했다. 또한 세 가지 법안 모두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을 두고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조직 이해식법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치단체별 한국마을공동체진흥원 전국조직 진선미법안, 마을공동체 지역지원센터 자치단체별 마을공동체 중앙지원센터 행안부 서영교법안, 지역지원기관 자치단체별 지역공동체 핵심종합지원센터 행안부 이 세 가지 법안을 종합 정리하면 지방조직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행안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직망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조직망 외곽에 두는 자파세력 주도의 민간조직망이다. 이 민간조직망은 마을 자파세력이 행정조직망을 견제하고 읍면동 공동체 사업을 주도하며 주민들을 장악하는 일종의 마을공화국 통치조직망이다. 마을공동체 별도 컨트롤 조직, 자파민간 설치, 행정안전부, 전국 전문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짜 주민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전국 전문지원기관, 자파민간조직, 시도 전문지원기관, 시군구 전문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 자파민간조직, 읍면동 지원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가짜주민, 자파단체, 마을활동가. 우리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8.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전쟁은 총을 쏘는 전쟁이 아니고 마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지는 듯한 모양새 가운데 소리 없이 진행되는 사상전쟁이다. 이념전쟁이다. 국민들 간 정치사상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치열한 내전 체제전쟁이다. 이러한 내전 체제 전쟁은 대한민국의 국정 전반은 물론 읍면동 3,506개로 퍼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을로 스며드는 체제 전쟁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그가 누리던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고 마을 자파로부터 감시 억압을 받을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새 사회주의 체제 속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북한 공산화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해방 전 북한 지역으로 들어온 소련군과 김일성에 깜빡 속았다. 소련군은 결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포장했다. 소련군은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말로 선전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되찾았다. 우리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다고 했다. 김일성은 강양욱 목사, 김익도 목사 등을 앞세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선전했고 조만식 선생을 대통령으로 모시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북한의 다수 기독교인들도 깜빡 속았다. 그리고 소련군과 김일성은 중앙 권력을 장악한 후 모든 읍면동의 인민위원회 등 지방조직을 만들고 지방 자파 세력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어 우파들을 억압하게 했다.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할 때 북한 정권은 마을마다 가난한 빈농, 머슴 등으로 농촌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위원회 산하 그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 지주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동네에서 48시간 안에 추방할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었다. 지주들은 졸지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마을에서 추방당하자 공산사회주의에 분노하며 남한으로 월남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때 많은 북한 주민들은 나는 지주가 아니다며 안심했고 빈민들은 토지를 분배받았다며 김일성에 항의했다. 이렇다 북한 주민들은 소련군과 김일성에 속아 체제 전쟁인 줄도 모르고 북한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체감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공산사회주의 체제에 도착하고 말았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전쟁은 소리 없이 전개되는 생각의 전쟁, 사상전쟁, 이념전쟁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는 반체제 세력의 정체와 전략 전술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청 교수의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등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3,506개 언면동에서 일어나는 체제전쟁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소책자 등 관련 책자들을 읽고 이웃 주민들에게 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비게의 시인이 같아야 행동 통일이 가능하다. 셋째, 깨달은 주민들은 독서 모임이나 아카데미 또는 우파 마을학교 등을 만들어 이웃 주민 깨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깨달은 주민들은 마을 조직들을 만들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주민자치기본부반 등 마을 공동체에 관련 악법들의 제정을 저지하고 이미 만들어진 나쁜 조례들을 폐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3,491개 언면동이 위험하다. 마을로 간 체제전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정보에 하면은 3,506개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3,491개를 3,506개로 제가 바꾸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